자, 오늘 이제 축구 첫 경기 중국 대 일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 일본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그거 먼저 제일 봐야 돼요. 월드컵 예선 같은 건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 5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예선이 6개 팀의 한 조로 되니까 총 10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뀌었죠. 원래는 뭐 최종 예선이 있고 그랬지만은 3차 예선에서 조 1, 2등이 이제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월드컵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런 좀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물론 일본이 지금 뭐 4승 1무로 조에서 그냥 아주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멈추면 안 돼요. 일본은 계속해서 더 승점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일본의 라인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중국이라면은 중국이랑 일본이 또 굉장히 적대적이기도 하죠. 옛날에 뭐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일본한테 되게 또 악감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래서 일본이 다소간에 중국 원정을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역사상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일본이 많이 좀 패왔었죠. 일본의 뭐 연승이 호주 원정에서 비기면서 깨지긴 했지만은 중국 정도는 쉽게 패는 편입니다. 이제 옛날에 이런 동아시아 그 E1 챔피언십 이런 데는 되게 좀 자국 리그 선수들이나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무대고 그런 데서는 한 번씩 중국이 이렇게 좀 잘한 적도 있긴 했지만은 중국이 여태 일본을 이겼던 적은 없었었고 가장 최근 9월 달에 일본이 7대 0으로 홈에서 개패했었다. 서열 정리가 확실히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중국이 홈이라고는 해도 일본이 이거를 중국한테 승점 내줄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일단은 일본 쪽을 당연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일본의 라인업 정도는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좀 순위가 확정된 팀들 그런 팀들은 좀 로테를 돌릴만 하지만은 오늘 일본은 저는 그럴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1승 1승이 급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다음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대 한국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나라에서 홈에서 열렸을 때 되게 충격적인 무승부가 있었었죠. 저는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쿠웨이트 원정 가가지고 쉬운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래서 상대가 잘한 거긴 했지만 엄청 원더골이긴 했지만은 실점한 건 아쉽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비가 다소간에 조금 아직도 100%까지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뭐 내외부적 상황으로 국대를 맴도는 이런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기력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좀 이제 가드 올린 상대들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을 털어먹는 거는 오히려 나아졌고 지난번에 이제 홈에서 무승부한 거는 냉정하게 여러 가지 좀 결정력 억가라든지 불운이 겹쳤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경기력은 저는 마헨하고도 남은 경기력이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건조하게 보면은 오늘은 이제 팔레스타인 옆에 요르단, 요르단의 암만이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중립구장인데 사실 거의 중립구장 변수는 없다고 해도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랑 요르단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관계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사실상 그냥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넘치는 이선 자원이라든지 뭐 전방, 중원 사이드백 지원까지 경기력은 무난하게 솔직히 팔레스타인을 이길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브롤터 대 몰도바 그냥 친선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지브롤터는 저는 여기다 놨고요. 몰도바는 저는 여기다 놨어요. 사실 근데 얘가 지금 몰도바가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뒤에 위치를 해 있는 만큼 이 경기가 네이션스 리그는 아니지만은 이미 순위들이 다 확정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땜빵식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뭐 순위 자체는 이렇게 좀 격차도 있고 몰도바가 윗급이기는 한데 사실 요즘에 몰도가 조금 아쉬워요. 얘네가 원래 같으면은 그래도 좀 최하위 유럽에 여러 가지 축구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몰도바는 그 중에서도 거의 뭐 대가리급이다. 그렇게 평가를 오랫동안 해왔었어. 아무래도 국가의 규모라든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뭐 셰리프 같은 팀들 이런 팀들이 유럽 무대에서 해준 거 보면은 유럽의 최악 채권에서는 좀 괜찮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몰도바는 D가 아니라 C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뒤에 구성 자체가 몰도바가 몰타, 안도라 얘네들이랑 한 조고 지브롤터는 산마리노랑 리히텐슈타인이랑 한 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좀 구성이 이상해. 지브롤터가 사실 앞에 있는 안도라, 몰타보다도 나을 게 없는데 조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바람에 좀 강팀조랑 약팀조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뭐 차이는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브롤터는 직전이 산마리노 원정에서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주면서 물을 띄웠는데 기대와는 달리 리히텐슈타인이랑 뭐 산마리노 있는 조에서 확실하게 서열 정리는 못했어요. 1승밖에 없었었고 그래도 이제 몰도바는 몰타, 안도라 얘네들이랑 조에서 3승 1패를 하긴 했는데 극장골로 똥줄승이라든지 뭐 똥줄 마헨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 요즘 전적으로는 이런 최약체권의 대가리다 이런 이미지를 깎아먹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경기는 몰도바의 요즘의 경기력은 상대를 막 완전히 제대로 끝장 내주지는 못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원정이기도 하고 몰도바가 이길 거는 같지만은 저는 마헨보다는 햄무가 조금 가까워 보이는 경기네요. 다음에 이제 몰타 대 안도라 경기. 요 경기는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몰타 대 안도라. 자, 몰타는 제가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안도라는 여기다 놨어요. 요즘에 몰타는 제가 조금 위로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몰타가 친선전에서 리히텐슈타인을 개팰 때도 완전 쾌조의 컨디션 썼습니다. 더 여유롭게 좀 볼을 잘 찼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최하위 레벨이랑 몰타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지브롤터,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몰타는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뭐 이번에 뭐 리그 D 최하위권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팀 중에 하나라고 됩니다. 몰타는요. 이번에도 또 홈이기도 하고 안도라가 분명 이제 리히텐슈타인이나 산마리노 같은 진짜 본인들의 여력으로는 뭔가를 못 만드는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볼을 잘 차지만은 크게 위협적이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얘네들은 뭐 역사적 맞대결상으로도 몰타가 일단은 진 적이 없었어요. 202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다 이렇게 승리를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무승부 가능성보다는 몰타 사이드가 맞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대 아제르바이잔 경기 빨리 얘기해보면은 먼저 스웨덴은 저 여기다 놨습니다. 요즘에 B티어에서 스웨덴 잘 나가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여기 C티어에서도 나름대로 좀 아래에 있다. 아제르바이잔을 여기다 둔 거는 얘네들이 홈발 그거 하나밖에 없어. 아제르바이잔 지옥의 바쿠 원정.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원정 거리가 멀다. 제가 매번 아제르바이잔 얘기할 때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근데 스웨덴이 볼 차는 거 보면은 젊은 애들 위주로 막 구성된 팀답게 되게 공격적으로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방에 이제 젊고 유명한 공격 자원들에다가 국대 이제 후보군급까지 되게 빵빵해요. 지금 요즘에는 스웨덴이. 근데 이제 옛날보다도 스웨덴 경기를 보면은 이게 제가 뭐 인종차별은 아니지만은 히엔이라든지 뭐 세마, 엘리아손 이렇게 좀 다인종화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웨덴이 좀 망명한 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다인종 2세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도 옛날에 독일이 이제 2010년대에 막 외질이라든지 여러 선수들 국대 이렇게 좀 올리면서 다인종화된 물티쿨티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스웨덴도 더 스피디하고 공격에서 유연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스웨덴이 아제르바이잔 원정 가가지고 골 못 넣어서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물꼬튼 다음에 이제 쉽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맞대결에서도 이렇게 좀 잘했었던 3대1로 승리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번에 바쿠 원정같이 어려움이 없다면은 꽤 원사이드한 경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여기도 조별 그 리그 상황으로는 스웨덴이 1등, 아제르바이잔이 꼴찌가 확정돼가지고 이미 좀 이렇게 어떤 팀들이 올라가고 어떤 팀들이 강등되는지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된 터라 라인업이 변수가 있을 만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을. 다음 이제 슬로바키아 대 에스토니아 경기인데 저는 슬로바키아는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여기. 딱 봐도 그냥 일단은 레벨 차이가 있기는 해요. 슬로바키아 여기 있고 에스토니아 여기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자 이번에 유로 예선에서는 한 2년 동안 슬로바키아가 포르투갈이 그 조에 있었는데 걔네들 말고는 전부 다 비슷한 레벨들이 많았었어요. 포르투갈이 그냥 그 조에서 가장 강팀이고 그 밖에 이제 좀 중위권 팀들 이런 애들이 한 3-4팀 있었는데 거기서 슬로바키아가 제일 치고 나갔었죠. 조에서 아주 무난하게 2위를 하기도 하고 유의미한 격차로 본선에서도 슬로바키아는 나름대로 단단함을 뽐내고 괜찮았었습니다. 벨기에 상대로 잡는다든지 우크라이나한테 뭐 잡히긴 했지만 루마니아랑도 비기고 잉글랜드한테도 사실 이거 슬로바키아가 거의 이길 뻔 했었잖아요. 근데 종료 직전에 이제 벨링엄의 오버헤드킥이 나오고 연장 가가지고 또 실점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은 어쨌든 슬로바키아가 유로에서도 경쟁력을 많이 보여줬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도 네이션스 리그 지금 C인데 슬로바키아나 뭐 스웨덴 이런 애들은 내 있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이 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되던 에스토니아가 뭐 아제르바이잔도 넘고 꽤 선전하긴 했지만은 체급상으로는 저는 슬로바키아가 확실히 위라고 생각이 돼요. 저번에 슬로바키아가 스웨덴한테 되게 좀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실점은 최소화하고 버텼었고 여태까지 얘네들의 맞대결상으로는요 슬로바키아랑 에스토니아가 맞대결로는 그렇게까지 큰 점수차가 여태 많이 안 났었어요. 전부 다 뭐 한 점 차로 옛날부터 물론 2005년이 두 경기 있고 2024년 이번에 원정이 마지막이고 이렇긴 하지만은 둘 다 이거는 2등이랑 3등이 확정이기도 하고 슬로바키아도 오늘 좀 라인업이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칼조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슬로바키아는 확실히 승리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퇴장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니까 그 점은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전력차는 큰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로바키아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체코 대 조지아 경기. 체코는 저는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조지아는 여기. 지금 얘네들 조 상황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자, 체코랑 조지아 조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번 라운드가 가장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되게 어지럽거든. 승점 8점, 7점, 7점, 5점 이러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가장 애들이 좀 비스무리하기도 하죠. 체코, 조지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그래서 격차가 가장 적기도 한데 체코는 그래도 지금 조에서 1위 달리고 있기도 하고 4경기 동안 무패행진 중입니다. 조지아 원정 가가지고 4대1로 진짜 대패당하긴 했었는데 네, 실점이 지금 뭐 7실점으로 체코답지 않게 좀 많아요. 근데 조지아한테 한번 대패를 당했었던 거고 홈에서는 저는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지아가 최근에 3경기 동안 이제 1무 2패로 기세가 많이 꺾었었고 저는 여전히 게임 풀러다 가는 게 조지아가 한창 때 같지가 않다. 늘 이제 후방 쪽에는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상대한테 압박받으면 되게 고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전방자원한테 볼이 스무스하게 안 굴러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체코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프렌 개꿀팀이었었거든. 폴란드 같은 애들 상대로는 진짜 꾸렌이 1.7배당씩 나오고 그런 팀이었었는데 특유의 단단함이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체코도 좀 뻣뻣하고 노잼 축구를 일삼는 팀이기는 해요. 클러치의 마법사인 이제 수책 주장인 수책도 페널티킥 골 말고는 지금 네이션스 리그 필드골이 없거든요. 5경기 동안. 그래서 뭐 저는 능동적으로 어느 한쪽이 뭔가 만들어낸다면은 그거는 조지아 쪽이지만은 요즘에 조지아 폼으로는 좀 택도 없어 보여. 나름대로 이거는 체코는 그래도 강등 걱정은 없거든요. 마음은 편한 상태고 조지아는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알바니아를 잡을 경우에는 조지아는 지금 2위지만은 강등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체코가 홈팀이고 좀 마음이 가볍다는 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원래 지금 현재 전력도 체코가 안 밀리는데 체코의 승리라든지 뭐 햄무, 언더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지아를 조금 낮게 보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우크라이나 경기는 여기도 뭐 비슷비슷하죠. 알바니아 저는 여기다 놨고 우크라이나는 여기다 놨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를 조금 더 내려치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못하진 않아요. 봤다시피 체코랑 조지아랑 같은 조고 알바니아, 우크라이나는 3, 4위입니다. 그냥 딱 애매한 B리그 팀들끼리 모아놓은 조예요. 알바니아는 우크라이나 원정 가서도 이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로 날아간 건 아니고 중립구장에서 한 거지만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상대로 뭐 한번 이렇게 좀 이겨봤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늘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무드리크라든지 이렇게 좀 뭐랄까 애국자 유형의 선수들 그런 애들이 있었고 위협적이긴 한데 알바니아는 전방보다는 이제 후방에 무게추를 두는 팀이에요.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나라. 이탈리아에서 뛰는 애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전방에는 애들이 좀 삐리한 애들이 많은데 후방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이름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실수력 있고 그런 애들. 그래서 저는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바니아는. 저는 얘네가 홈에서 질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알바니아가 프렌 받았으면 알바니아 프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이 경기를 만약에 못 이긴다 그러면은 네이션스 리그 C로 강등을 당하긴 하는데 마음이 되게 급해. 근데 알바니아는 그렇다고 해서 흔들릴 팀은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다음 이제 웨일즈 대 아이슬란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웨일즈 여기, 아이슬란드 여기. 둘 다 뭐 비슷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여태 웨일즈 얘기를 할 때마다 3백 쓰고 역습 축구 이런 색깔을 많이 쓰다가 요즘 들어서는 4백으로 변경을 했고 공격적이고 오픈하는 운영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 2승 3무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원정에서도 아이슬란드 원정 가가지고 아이슬란드 원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근데 거기서 2골을 먼저 넣고 뒷심 딸려가지고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현재 이제 웨일즈는 팀적으로 브레넌 존슨이나 해리 윌슨 같이 클럽에서도 폼 좋은 애들이 꽤 많거든요. 반대로 이제 아이슬란드도 얼마 전에 몬테네그로 원정 가가지고 승리를 하고 분위기를 반전하긴 했어. 그 전에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좀 특유의 피지컬을 앞세운 세트피스 이런 것들이 이점은 보였지만은 골키퍼 발디마르손의 실수라든지 뭐 위치 선정의 아쉬움 이런 것들도 보였었고 저는 오픈 플레이에서 아이슬란드가 이 네이션스 리그 B급 팀들을 원정에서 찍어 누를 만한 그런 축구력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슬란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지 2위를 탈환하거든요. 웨일즈는 이번 대회 때 5득점 3실점으로 점수가 되게 적게 나기도 하고 홈이기도 하고 이변의 가능성은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웨일즈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언더 이런 것들도 생각해봄직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조에 이제 몬테네그로 대 터키는 일단 여기 있고요. 저는 A티어 거의 뭐 끝자락에다 이렇게 놨고
몬테네그로는 C티어에 있습니다. 저는 글쎄 몬테네그로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은 리그 C로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몬테네그로가 이렇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전패입니다. 전패. 근데 이게 터키 A를 좀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 아이슬란드전에서 타라놀루가 얼마 전에 인터밀란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페널티킥 실축을 했거든요. 직전 이제 아이슬란드 전에서도 그때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차기 전에 미끄러져가지고 디딤발로 공을 건드렸어. 그러면은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PK가 무효가 됐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내가지고 다시 한 골을 넣긴 했지만은 어쨌든 처음 PK를 완전 무효가 됐던 거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치명적일 뻔 했었었죠. 어쨌든 좀 상대의 치명적인 실수 덕분에 이겼었고 그리고 뭐 11월 달에 터키가 그전에는 이제 몬테네그로한테 홈에서 1대0으로 신승을 하긴 했어요. 엄청 그러니까 막 쉽게 이긴 편은 아니었었는데 뭐 골대를 맞춘 것도 있었고 터키의 여러 유망주들 요즘에 제가 터키의 유망주도 진짜 많다고 했었었죠. 일디즈나 막튀콜루 귓레르 막 엄청 많은데 유망주들이 막 창의적으로 샷 크리에이팅 말 그대로 슛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골문을 못 열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제 몬테네그로는 이렇게 좀 되게 안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A매치에서 몬테네그로가 7연패 중입니다. 7연패. 물론 뭐 앞쪽에 벨기에 같은 애들한테 진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7연패에다가 리그 B에서 오전 전패 리그 C로 강등이 확정이 됐어요. 몬테네그로는. 그래서 뭐 홈이라고 할지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건 어려워 보인다. 터키는 이 경기는 뭐 비기더라도 승격은 확정이에요. 터키는. 그래서 큰 무리를 안 할 수도 있고 라인업이 가벼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터키가. 터키는 저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에 비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결과를 아주 막 잘 챙기지는 못했어요. 경기들 보면은 뭐 2점 차도 좀 있지만은 그렇다고 막 찬스 잡고서 막 엄청 대승을 거두고 그런 게 많지는 않았었거든. 아무래도 터키도 좀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터키가 지배적인 운영 속에 골찬스는 많은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해요. 터키 역시 진짜 혹시 모르게 비긴다면은 웨일즈한테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기는 해가지고 근데 터키가 여유 부릴 것 같지는 않아. 몬테네그로가 강등이 확정적이기도 하고 터키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터키가 그래도 좀 열심히는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터키 사이드로 보고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언더도 조금 생각은 나는 것 같아. 다음 보스니아 대 네덜란드 말씀드릴게요. 네덜란드 여기 있고 보스니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보스니아는 네이션스 리그 A에 있는데 거기에 있을 레벨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맨날 드렸었죠. 이게 네이션스 리그가 그 한 3년 전쯤에 끝나고 그러고 나서 유로 예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스니아가 유로 예선도 그렇고 엄청 못했었어. 한 3년 전쯤에는 그나마 펴니치나 제코 이런 애들이 아직 있을 텐데 지금은 뭐 펴니치 같은 애들 은퇴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보스니아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조금 잘해가지고 A까지 승격을 이미 확정을 지었지만은 한 2년 사이에 되게 전력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보스니아는 독일한테 진짜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었죠. 7대0을 당했는데 완전 이제 독일의 패스웍의 정신을 그냥 못 차렸었어. 뭐 충분히 좀 수세적으로 했음에도 그냥 실력차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보스니아의 골키퍼가 몇 골 막아둔 셈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7실점이나 해버렸다. 역시나 보스니아는 네이션스 리그 A에서는 경쟁할 레벨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 좀 헝가리랑 비겼던 거 그거 하나 말고는 뭐 없고 저번에 그래도 이제 보스니아가 홈에서는요 독일한테는 1점 차로 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골취가 많이 막아줬어요. 사실 독일이 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제코도 헤딩골로 그냥 하나 만회한 셈이었었고 뭐 홈이나 원정 차이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보스니아는 이제 펴니치나 제코, 콜라시냐치 그리고 뭐 라데 크루니치 이렇게 좀 그나마 이름값이 있는 애들도 직전 경기는 다 빠졌었거든요. 뭐 리그 B로 강등이 확정이기도 하고 홈에서 보스니아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성은 희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헝가리한테 그때 이제 대용까지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부상자들 제외한 최선의 라인업을 냈다. 그리고 4대0으로 대승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원정이어도 네덜란드가 지배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실력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저는 운만 따른다면 네덜란드가 충분히 마인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덜란드 역시 지금 8강이 확정이거든요. 어제 보시다시피 뭐 스페인도 다 로테이션 돌리고 이런지라 오늘 뭐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이렇게 8강이 확정된 팀들은 라인업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원정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로테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력차 때문에 네덜란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헝가리 대 독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대 독일, 헝가리 여기 있고요. 그리고 독일은 여기 있습니다. 자, 얘네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또 같은 조가 됐었는데 그 이제 21년도 네이션스 리그 때도 얘네가 같은 조였었죠. 그때는 네이션스 리그 A에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잉글랜드 진짜 개빡센 애들만 있었던 조였었는데 사실 좀 과거부터 거슬러 가면은 독일이랑 헝가리는 1954년 그 스위스 월드컵 결승에서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유로 2020 조별리그에서도 그때 독일, 헝가리, 프랑스, 포르투갈 이렇게 같은 조였었는데 그때 헝가리가 되게 잘 싸웠거든요. 그 이후로 헝가리가 조금 치고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많이 만났어요. 의외로 라이벌 느낌이 있는 매치업이라고 하지만은 격차가 크기는 큽니다. 독일은 지금 현재 8강 확정, 헝가리도 3위가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좀 독일이 여러 선수가 빠졌었죠. 그때 뭐 무시알라도 빠지고 필크루크, 하베르츠 이런 애들 빠졌었는데 그때는 독일이 사실 막 잘하지는 못했었어. 보스니아랑도 1점 차밖에 안 나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번에는 무시알라도 돌아오고 하면서 하베르츠도 돌아오고 보스니아를 7대0을 냈고 저는 지금 독일은 유럽에서 스페인 다음으로 볼을 잘 차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본인들이 만들어내가지고 뭔가를 유의미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헝가리는 저는 기적적으로 버텨내던지 해야지 그래야지 역습한 타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즘의 독일은 그런 역습 한 방을 좀 당해주기도 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수비가 조금 헐거워진 거 그리고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요나단타가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키미도 어쩌면은 발목 문제 때문에 빼줄 수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 독일이 어제 포르투갈처럼 선수들을 미리 이제 좀 소속팀에 복귀를 시켰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독일도 라인업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그런 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헝가리가 옛날만큼 수비가 지금 막 단단해 보이진 않아요. 5경기 동안 10실점 여기에는 독일 원정에서 당했던 5대0 대패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독일이 혹시라도 실험적인 라인업을 세운다면은 좀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아까 봤던 보스니아 대 네덜란드처럼 막 보스니아만큼 헝가리가 그냥 지들이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헝가리는 버텨내는 능력은 있다. 물론 상대가 독일이라서 빡세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 독일이 라인업 변수가 꽤 많을 거는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피해가고 싶은 경기야. 무난한 독일승보다는 저는 갈 거면은 무승부나 햄무 같은 거가 조금 더 무게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남미에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남미에서는 제가 자료 준비를 조금 해왔거든요. 일단 첫 경기 볼리비아 대 파라과이부터 자료로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뭐냐 자 첫 경기 볼리비아 대 파라과이인데 이거는 볼리비아의 비대칭 전력 홈 고산지대가 발동될 만한 경기입니다. 여태 맞대결 같은 거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다 홈팀이 많이 이겼어요. 비긴 적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홈팀이 많이 이겼고 볼리비아가 파라과이를 홈에서 많이 이겼다. 일단 이게 발견이 되죠. 그리고 이제 2011년인가 그때 뭐 한번 파라과이가 이긴 적이 있는데 이때도 아마 볼리비아 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원정이었었는데 여기는요 산타크루즈라는 도시가 해발 고도가 416m예요. 근데 오늘은 이 경기장이 이제 엘 알토라는 곳인데 이 엘 알토라는 곳이 수도인 라파스, 볼리비아 수도 옆에 있거든요. 엘 알토의 해발 고도가 어떠냐? 4,150m입니다. 아까 말했었던 산타크루즈 2011년에 파라과이가 이겼을 때는 거기는 해발 고도가 416m인데 오늘은 그 10배에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파라과이가 얘네들은 평균 해발 고도가 178m예요. 그래서 적응에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었죠. 볼리비아의 홈 전적 보시면은 볼리비아의 홈에서는 꽤 많이 승리를 거둡니다. 뭐 에콰도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팀들한테 뭐 진 적도 있는데 에콰도르나 칠레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이런 해발 고도가 높은 나라고 보통 볼리비아는 홈에서는 꽤 강력해요. 더구나 하나 더 얘기하면은 여태 이제 남미에서는 2000년도 그때 신설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남미 예선에서 볼리비아가 홈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를 했었을 때는 2000년도에 한번 홈에서 비긴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전부 오전 전승이거든요. 얼마 전에 콜롬비아마저 홈에서 꺾었었고 지금 잠깐 봤다시피 볼리비아가 홈에서 3연승 중이거든요. 저는 지금 미겔 테르세로스 볼리비아에도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얼마 전엔 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선 55경기 만에 원정승까지 칠레한테 거뒀었죠. 이렇게 좀 최근 폼도 볼리비아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저는 볼리비아를 보는 게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라과이가 적응의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거다.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콜롬비아 대 에콰도르 경기인데 자 콜롬비아는 A매치 30경기 무패 행진이 볼리비아한테 깨졌었죠. 그러고 나서는 한번 칠레를 잡았지만 얼마 전에 또 우루과이 원정 가서 정말 아쉬운 극장으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바로 30초 만에 극장 실점을 했다. 되게 아까워. 뭐 오늘은 콜롬비아가 홈이기는 해요. 근데 하필이면 상대인 에콰도르도 지금 황금 세대다. 분위기도 많이 올라왔죠. 따지고 보면은 이런 콜롬비아의 약간 좀 배드보이즈스러운 전력, 얘네가 되게 좀 거칠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얄밉게 잘하고. 근데 그거를 빼면은 엄청나게 스쿼드 밸류가 좋은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콜롬비아가 물론 홈이고 최근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하지만은 에콰도르가 녹록치 않은 상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A매치 30경기 무패하는 동안 콜롬비아 꿀을 많이 빨았는데 저는 한번 조심해보고 싶은 타이밍이긴 해요. 이거는요. 그래도 뭐 승리 가능성이 뭐 콜롬비아가 없진 않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햄무나 무승부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대 페루. 아르헨티나는 이제 직전 이제 파라과이 원정에서 한번 자빠지긴 했지만은 요즘에 페루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바로 칠레 다음으로 페루가 남미에선 뒷순위에 있는데 9등이죠, 9등. 아르헨티나를 보는 게 당연스러운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상대 전적이 넘사벽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왔는데 남미 예선에서만, 여태 남미 예선에서만 9승 3무 그렇게 아르헨티나가 많이 좀 셌었고 1997년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페루가 한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페루가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를 이겨본 게 언제냐, 여기 1985년 이때 한번 홈에서 잡아본 적 있었고 그 전에 승리해본 거는 또 1969년 이런 식으로 돼요. 이때는 이제 뭐 페루의 전설적인 뭐 테오필로 쿠비아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이제 아르헨티나가 마지막 패배 뒤로는 1997년에 페루한테 한번 졌던 이후로는 그 이후로 지금 상대들력이 13승 3무거든요. 17경기 동안 안 졌다. 그리고 여태 홈에서도 진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페루에는 마땅히 큰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양팀의 격차가 큰 시점이기도 하고 남미 예선에서 가장 득점을 적게 하고 있는 페루라면은 홈레인티나한테 못 깨길 것 같아요. 무난하게 아르헨티나 사이드를 봐도 좋을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칠레 대 베네수엘라는 남미 예선 꼴찌라고 했었죠. 제가 칠레는 베네수엘라랑 만난다. 제가 뭐 맨날 베네수엘라 말씀드릴 때마다 론돈이나 링콘의 시대가 끝나고 앙헬 에레라, 요르단 오소리오, 아람부르 이렇게 견실한 애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직전 경기 이제 또 홈에서 브라질이랑 비겨버렸었죠. 제가 그 경기도 프렘 보고 언더본다고 했었는데 뭐 베네수엘라도 지금 이제 조 상황으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은 본선 직행을 좀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얘네들. 베네수엘라가 지금 7등에 있는데 월드컵이 확대되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조금만 힘을 내면 되는데 아무래도 원정인기가 조금 거슬리기는 해. 칠레 원정인게. 뭐 칠레도 요즘에 지금 8경기 동안 3무 5패 8경기째 승리가 없다지만은 사실 베네수엘라도 6기 동안 3무 2패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일단 무승부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베네수엘라가 프렌이라면은 프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프렌 배당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마지막으로 브라질 대 우루과이인데 지금 아마 이제 브라질의 역사를 뒤져봐도 요즘이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는 해요. 작년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남미 예선에서 3연패를 당한 것도 그렇고 아래 팀들을 똑바로 지금 못 패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아쉬운데 오늘 상대하는 우루과이한테 졌던 게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이 남미에서 3연패를 했던 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뭐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 만났었는데 추가적으로 어쨌든 지금 우루과이는 젊고 빠르고 기술 좋고 깡다구 있고 이런 팀 구성이 비엘사 감독의 색이랑 정말 안성맞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내부적인 문제, 저번에 콜롬비아한테 쿠파에서 4강에서 패한 다음에 관중이랑 싸움이 나가지고 여러 선수들이 징계 결장도 당하고 비엘사 감독이랑 좀 베테랑들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폼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우루과이가. 그러다가 홈에서 콜롬비아 같은 되게 빡센 상대를 극장 동점을 먹고 나서 바로 극장골로 이겨버린 거. 다시 분위기를 슬슬 끌어올릴 만은 합니다. 우루과이가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어디까지나 브라질의 홈이라는 게 제일 거슬려요. 이게 브라질이 남미 예선에서 그게 작년에 아르헨티나한테 패했었잖아요. 그게 여태 이제 브라질이 남미 예선에서 홈에서 당한 첫 패배입니다. 브라질의 월드컵 남미에서 홈 전적을 한번 쭉 보면은 아르헨티나한테 한번 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도 그 이후로도 많이 이겼었고 쭉 보면은 브라질은 남미 예선에서 홈에서는 진 적이 없는 팀입니다. 49경기 동안 무패였었어요. 38승 10무 1패. 이래가지고 이런 점 때문에 우루과이가 브라질 원정에서 역배까지 띄울 가능성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피케야 그냥 무정도인데 역시나 이 경기도 요즘에 브라질이 흔들리는 거나 우루과이가 빡센 상대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무승부나 햄무 같은 고배당 보는 게 제일 무난한 경기인 것 같아요.